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을 수강하는 1, 2학번 경영학부 김덕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G러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8 직장인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8 직장인 장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6살 학생 전재석입니다. 저는 25살 학생 김현석. 저희가 토론을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유토론 방식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경어 사용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그리고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혁명입니다. 이제 각자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생각하셨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거 있으시면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중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핵심 기술,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것도 어떻게 그냥 이제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본 거 있으면 말을 저는 해주세요.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같아. 음. 근데 그게 왜 핵심이냐면 초연결이랑 초지능 그런 게 다 결국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인간의 행동에 반응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서비스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AI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귀납적으로 그 정보를 습득해서 자기만의 어떤 행동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행동에 반응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결국은 양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게 되니까 거기 핵심이 AI고 자율주행도 결국 다른 차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게 움직이는 것도 결국 AI가 처리해줘야 되고 딥러닝, 머신러닝 그게 근데 이제 과제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AI를 교육시킬 때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이게 습득을 잘못돼 버리면 전체 시스템이 약간 오염되는 거지. 그래서 막 이상한 형식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그래서 AI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개발하고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성능을 내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 아직 우리들은 그 중간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그 목표하는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핵심 기술은 AI, 딥러닝, 머신러닝.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의견 제시해 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또 자기 의견이 있으면은 또 반하는 의견이어도 상관없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나도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근에 수업에서 나도 경영정보학교에서 본 게 있는데 이제 IBM이 암 진단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미국의 한 병원에서는 그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도가 되게 높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암 진단을 벌써 로봇이 다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데
최소한은 지금까지 이제 맡고 있던 의사 역할들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새로운 사회 질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또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시 정착돼 있던 사회 기술들이나 질서들이 다시 재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말고 뭐 다른 기술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보통 기술들이 결국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겠지만 뭐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드론 같은 것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보통 꼽는 기술인데 근데 이런 거 꼭 인공지능 아니어도 블록체인 해당되나? 블록체인도 해당되지. 나는 그 생각했던 게 이제 정적이었어. 견디기 힘든데 그 산업혁명마다 그 발전의 속도가 내가 배우기로는 경제발전론에서 배우기에는 그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그 창출해내는 부가가치 산물이 가치의 그 증폭도 있지만 이렇게 이 주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 그거의 발전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체감상으로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AI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많이 보급화돼 있고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거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제 금융에서는 내가 뭐 1원을 주고 뭐 1원을 준 거에 세안실에 대해서 뭐 제3자들이 다 바로 공유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제 그거 떠나서 아까 우리 시작 전에서 얘기 들었던 거 쥐러닝 이런 것도 이제 게임을 통해서 뭐 교육이 되면 그 교육됐다는 사실 자체를 다른 정보기관에서 바로 또 공유가 가능하다고 블록체인은 뭐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블록체인도 어느 정도 핵심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의견 그 위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가상현실 기술이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약간 예전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약간 공간이나 시간에 약간 구속을 받았는데 약간 가상현실이 있으면 약간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예를 들어서 가상 회의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진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뭔가 가상현실이 있으면 그걸 다 뛰어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또 교수님이 우리 위정영 교수님께서 지러닝 사례로 그 가상현실이잖아 이 게임이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활용해서 세컨드 라이프. 이제 제2의 삶이라는 어. 게임이지. 약간 심지 같은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반에 익명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했대 게임을.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뭐 김철수야. 근데 난 누가 누군지 모르지. 근데 이렇게 해서 팀 퀘스트를 이렇게 깨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건데 한 명이 왕따였대. 왕따였는데 이제 나중에 게임이 끝나고 이제 상호 평가를 하는데 이 왕따인 친구가 리더로 선발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전학생이어가지고 수줍음도 있고 뭔가 뭐 잘못이 있었대. 좀 나댔었다고 하나 봐. 그래서 왕따가 된 건데 나 때랑 또 좀 다른데. 요즘 달라? 아 그래? 나 됐었구나. 아 최신 업데이트 동영상 저번 주에 올라온 아. 동영상. 그래가지고 그 왕따인 친구가 가상현실에서는 그런 제약에서 벗어난 거지. 그래서 자기의 진짜 성격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뭔가 가상현실에서 이뤄낸 거고 그게 평가를 잘 받은 사례인 거지. 가상현실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해봤고 좋은 사례야 그거. 이제 진짜 뭐 어떤 의미가 있더라, 효과가 있더라라는. 그러니까 뭔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더라의 사례. 정신 승리일 수도 있긴 한데. 뭔가 근데 뭐 반대되는 사례도 있겠지 사실. 그치, 온라인에서 왕따당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고 또 롤만 봐도 사실 뭐 부모님 안 보면
나 롤하면 왕따 존나 나. 롤을 아 그렇지. 저런 사례. 왕따가 될 수도 있는 사례가 있지. 나또 다른 기술. 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4차 산업혁명 AI나 이런 거는 다 인간 외적인 기술들이잖아. 그래서 인간에 대한 게 아니라 인간 외적인 기술들, 인간이 쓰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인데 내 생각에는 그 왜 특이점이 온다 그 말하는 사람 이름 뭐지? 특이점이 온다 뭐 있는데 특이점이 온다 드립도 있잖아. 특이점이 오는 거. 누가 말하는지는 모르겠어. 미래학자 누가 뭐 이렇게 코플러? 얘기했어? 그거 맞나? 레위 뭐 하여간 그 사람이 특이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생명과학도 들어가 있고 신경, 뇌신경 쪽에 그래서 이 뇌신경이 아까 VR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도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뇌랑 연결해가지고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뇌랑 연결해서 현실을 대체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물론 먼 미래겠지만 근데 결국은 뇌 신경과학을 이제 우리가 더 잘 이해해야 더 좋은 기술 만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그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막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들은 걸로는 이렇게 지능, 교육 이런 게 영향이 많더라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이 막 지능이 안 좋거나 해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고 한 10년 동안 자랐는데 교육을 못 받았으면 그때부터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그런 지능과 교육의 문제에서 제일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신경 쪽에 뭐 지금 우리가 쓰는 건 뭐 우울증 약이나 뭐 ADHD 약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더 발전되면 모두가 그 리미트리스가 그런 드라마 보면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증강이 되고 부작용 없이 증강이 되고 그런 기술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짧은 교육으로도 기본적인 수준의 그걸 다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이 생길 수도 있고 약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신경과학이라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거는 신경과학 그 인간 밖에는 AI 그런 것 관련해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지금도 정보의 홍수에서 정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보는 그냥 예를 들어 USB 꼽으면 나한테 막 기억이 나는 거지 정보 중에. 근데 너무 많으니까 내가 무엇을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될지 그런 활용 능력, 선별 능력 이런 게 중요할 거다. 오히려 지능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뭐 이제 문과생 우리가 다 공교롭게도 문과생인데 문과생이 갖춰야 할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경영 전략에서는 핵심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핵심 역량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해서 조정 능력, 이제 기계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조직과 조직이나 개인과 조직 이런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외국어 능력도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는 기본이고 그 외에 뭔가 하나의 언어를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고 두 가지 더 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 관련해서 무엇이 있을까 의견이 있으면 편하게. 나는 이런 거 막 스터디하다 보면은 이과 친구들은 항상 이제 문과 친구들한테 말을 잘한다는 평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술, 뭐 말하는 기술이나 이제 사람들 간에 소통하는 기술이 문과생으로서는 보다 더 핵심 역량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갖추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의 문과생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공감하는 게 왜냐면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같은 게 일어나서 다른 이제 사람들이 일터에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에서는 약간 정치인들을 기계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잘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인으로 계속 남아있고 사람들을 소통하고 약간 의견을 취합해서 뭐 이걸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서 경쟁력을 키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주제 방금 질문이랑 조금 벗어나지만 그러면은 그런 너가 말한 그런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그런 전망이 어두운 직종 아니면은 유망 직종 이런 거가 뭐가 있을까? 정치를 얘기해 주는데 그냥 우리 일반적인 문과생이 진입할 4차 산업혁명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금융권을 보통 준비하고 있지만 다수명이 종사자도 있고 일반 문과생들이 그런 어떤 직종이 유망할까? 다른 인원도 그냥 하나도 난 항상 생각한 건데 유망 직종은 디자이너들이 그래도 제일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디자인 자체가 사람들한테 매력을 이끌려면은 그 딥러닝을 통한 기술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흥미나 그런 뭐 끌리는 매력점들을 딥러닝을 통해서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시간이 지날수록 디자이너들의 위치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나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제 결국에 인공지능도 처음에 이제 엄청난 많은 데이터들을 습득해가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인기가 많은 미술 작품들의 공통적인 그런 속성을 파악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제 남들이 보기에 평가를 잘 받는 요소들을 탁탁탁 집어넣는 거지. 그런 미술 작품 근데 나는 그거는 아까 영환이가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좋은 미술 작품인지 아닌지는 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는 정답이 없잖아. 그래서 AI가 만약에 가치의 정답을 찾아내면 그 순간 그건 가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이 그 문과생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뭐냐 물어보고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앞으로 유망한 직장이 뭐냐 그게 연결되는 거잖아. 문과생으로서 배워야 되는 역량이랑 앞으로 유망한 직장이랑 결국 같은 거니까 내 생각에는 문과생이든 누구든 간에 약간 우리 왜 롤 프로게이머들 보면 걔네 다 존나 잘한단 말이야. 존나 잘하는 극한으로 존나 잘하는 애들인데 다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조금씩 자기들만의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막 그 카레이싱 하는 선수들도 보면 존나 좋은 기계 달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운전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약간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 현석이 말대로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결정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법적인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결국 법적인 그게 인간한테 있기 때문에 뭐 일이 진행될 때 단계별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큰 그림도 결국 인간이 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 내 생각에는 그 그림을 그리는 역량 있잖아. 봉준호 감독처럼 기생충 보면은 씨발 그 영화 하나 안에 온갖 장르가 다 들어있던 거야. 그래서 와 어떻게 그거 AI한테 과연 흥행 요소만 뽑아놓으면 AI는 아마 뭐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뭐 암살이라든지 뭐 지금 이번에 백두산 영화 나오잖아. 흥행 요소만 조합해놓은 하정우, 이병헌, 뭐 마동석 넣고 뭐 블록버스터 각본 넣고 이렇게 완전 재료를 병합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그 영화. 그러니까 봉준호 같이 약간 결국 그 지금 범주를 넘어서는 아니 지금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그걸 찾아나가는 역량 그것도 결국 인간이 그걸 결정하는데 기계랑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봉준호도 아마 기생충 기획하면서 분명히 영화 같은 거 검색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거고
뭐 배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조여정이 괜찮은 배우일까를 알아볼 때 진짜 순수히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만 보진 않았을 거니까 인터넷 조여정 쳐가지고 명장면들 막 보고 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를 활용해서 기획력을 얼마나 키우냐 그리고 자기가 기획한 걸 다른 사람한테 설득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역량을 잘 쓰는 직업 뭐 CEO 기획자 감독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저도 생각나는데 예술 작품을 이제 AI가 뭐 AI 기술의 한계는 내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작품을 볼 때 일단 사람의 이름을 보잖아. 왜냐면 어떤 작가가 만들고 그리고 맞아, 맞아. 썼고 또 작업을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작품의 자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목을 끌려면은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뭐 클래식 음악이 전해져 오는 거 보면은 거의 다 뭐 정작 곡의 이름은 교향곡 1번, 2번, 3번인데 그 이름만 전해져 와서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AI 기술이 아무리 발달이 한들 원천적인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면은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계가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디자이너 얘기하고 내가 궁금해서 그 잠깐 주제를 벗어났던 거고 그러면은 또 문과생의 경쟁력 아까 커뮤니케이션 얘기 나왔는데 그거 말고 다른 문과 수행에 한정돼서 아니 한정이 될 수도 있는데 한정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금 주로 공유되는 얘기는 이 AI 기술을 통한 그 기계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가져가고 결정권자는 우리다 이런 생각이 지금 전반적인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거를 상상이라는 게 끝이 없지만은 변환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 그걸 만약에 갖췄을 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뭐 AI나 사무라이 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다른 산업군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기계가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주고 이익 가능성을 판단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이익률이 높고 뭐 성공 가능성이 높아도 실패율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전적으로 판단하는 건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갖춰야 될 역량이 여기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질문 던져서 생각하는 건 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관련 서적들을 좀 읽어봤을 때는 우리가 도전할 수 있을 때 그냥 무작정 도전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리스크가 많이 크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지대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창업 정신 이런 거 많이 향상시켜주려고. 그럼 이제 이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도전 정신을 좀 많이 키울 수 있는 우리 국가의 역할이 뭐가 되냐고 생각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안전지대 역할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투자. 그렇게 좋아해. 본인 말하면서도 막 어색해. 씨발 이러면 답이 없어. 나 이러면 토론 못해. 오케이, 도전하는 정신. 도전하는 정신이랑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걸로 계속 이제 토론할 거야. 이거 두 개 가지고. 근데 좀 이걸로 토론이 부족할 것 같다 생각하면 빨리 역량을 더 말해줘야 돼. 왜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교육 방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건데 역량이 적을수록 이제 우리 토론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 난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AI는 아무리 이렇게 학습해도 윤리적인 것까지는 판단을 못할 것 같아. 예를 들자면 뭐 바다에 4살짜리 애기가 빠져 있고 막 20살짜리 청년이 빠져 있는데
누굴 구할 것인가? 근데 누굴 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뭐 인간 경찰관이면 분명히 4살짜리 애를 먼저 구할 텐데 AI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생존 확률이 높은가 계산해서 구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윤리적인 측면을 AI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걸 약간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런 가치 판단적인 부분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게 인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윤리 가치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한 판단도 사실 누군가는 그 24를 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4살을 구하는 건 이 아이에게 더 많은 미래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윤리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그것도 우리가 임의로 한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뭔가 판단을 우리가 문과생이 하는 게 맞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문과생의 특징이 뭐 이과생이랑 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역사 같은 것도 많이 공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다양한 종교들이 어떤 윤리관을 갖고 있는가 약간 이런 걸 계속 학습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약간 종합적인 판단을 더 내릴 수 있는 능력이 AI보다 뛰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약간 문과생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문과 고등교육은 방금 언급된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도전하는 정신, 윤리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고등교육이 이게 고등교육이 대학교 교육 말하는 거지? 내가 만든 질문인데도 내가 갑자기 대학 교육이지 고등교육이 중등교육이 고등학교까지 그냥 본인들의 경험을 생각 토대로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대학 강의가 도전하는 정신에 그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줬나? 아니면 뭐 내가 질문은 고등교육이라고 했지만 뭐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내가 생각 포함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약간 대학교에서 강의 같은 거 짤 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들도 약간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대. 이 강의가 이런 걸 충족했는가 그런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강의는 학생들의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됐는가 약간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이 강의를 통해서 뭐 윤리성이 제고되었나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네, 지금까지 뭐 강의도 그런 친구들에서 그걸 약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약간 그래 진행되지 않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노력하고 있다 이거 말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례 같은 거를 주면은 더 받아들이기 좋을 것 아니, 같은데. 근데 만약에 도움을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의견 얘기해 줘. 근데 미안한데 가끔 가다가 저거 제대로 녹화되어 있는지 이거 왜냐면 이거 녹화 중간에 취소되면 또 촬영해야 돼. 좋죠. 되고 있지. 시간 위에 뜨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 생각하면 그냥 나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고 시도하는 교수들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학생들이 존나 답이 없다. 나는 교수님들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학생들이 답이 없다. 나 이거는 생각 못한 점이야. 진짜 이거는 학생들이 시발 못 알아볼 거야. 이거는 내가 위정현 교수님을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위정현 교수님은 중앙대학교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제일 특이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아 제일 특이하죠. 근데 학생들이 존나 뭐라 해.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학교 내 커뮤니티에 맨날 교수들 욕하는 게 뭐냐면 뭐 우리 학교 교수들 맨날 강의 PPT 슬라이드에 강의만 하고 암기식으로 중간 기말고사만 본다고 욕을 하고 근데 정작 위정현 교수님이 새로운 걸 들고 나오니까 딱이 맞고 정말 딱이 맞고 자기 책을 사라 그랬다고 까 그러면 자기 교수님이 노벨 경제학상 받았으면 책 안 살 거야. 교수님 책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나 그냥 까기 존나 바빠. 교수님 뭐 토론 영상을 찍어오라 그러면 그걸 왜 찍냐. 그러니까 학생들의 자세부터가 잘못됐고 약간 대학 교육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그 전에 그 우리 사회가 뭘 중요시하고 뭐 초중 고등학교 때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대학교 와가지고 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쉽게 시험 내고 암기식으로 시험 내주는 사람 속으로 좋아하면서 말로는 아 교수들 쓰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교수가 등장해가지고 이상한 과제를 내면 또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가 자성 이렇게 좀 자각하고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변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거 돼야 되지 안 그럼 교수님도 혼자만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아. 학생들을 변화시키려면은 그래도 약간 애들이 개방적이고 많이 열렸을 저학년 때 그런 도전적인 수업이 적용되면은 더 나을까 싶지 않은데 내가 듣기로는 지금 이정현 교수님 수업의 경영전략이 맞아. 4학년 수업을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4학년 상황으로는 이제 또 취준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운 방식과 시험을 보는 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이제 쉽게 말해 엇나가는 수업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좀 늦지 않았을까 생각이 싶어서 그런 이정현 교수님의 수업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1학년 때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되게 재미있어 할 것 같고 그게 좀 난 제일 왜 4학년 전공 과목인지 모르겠고 이건 교수님이 들으면 너무 좋아하실. 교수님은 이 수업 방식에 너무 우리나라 수업 방식에 좀 불만이 있으신데, 네, 이런 창의적인 수업을 본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4학년은 너무 늦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 취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근데 그러면은 그 학생들의 의식이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이제 지금 상황에 현 상황은 4학년이 취업 준비생으로서 제일 항상 대학교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4학년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인지 아니면은 취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솔직히 나는 지금 학교 당연히 학점 잘 받지만 학점 잘 받는 이유는 나는 취업에 있다고 생각을 해.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학점을 신경 쓰는 너 왜 학점 공부 그렇게 하냐? 그러면 경영학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답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취업 우리나라 정시 수시 이런 거 하는 것도 학생들이 고등학생들한테 왜 창의적인 수업을 못하냐 암기식 주입식 교육만 하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수능이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학생들의 가치 그런 의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정책이 바뀌어야 될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학생들 물론 그런 의식이 그러니까 형 말대로 학생들이 그런 의식을 가진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 변명을 하자면은 그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된 게 그래도 약간 사회에 탓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그치. 게 대충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학생들이 그냥 학점 최대한 높겠다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스펙 쌓고 그냥 뭐든지 다 약간 점수로 계량화시켜서 약간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사람들도 약간 그런 창의적인 걸 요구받았을 때 당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계량적인 모든 걸 다 계량화시키는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더 익숙해졌을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나는 그냥 시험 봐서 점수 높게 나오고 약간 그런 걸로 만족한다 약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약간 그런 사회 의식이나 그런 걸 약간 개선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약간 계량화 시켜서 약간 평가하는 거. 그리고 조금 일찍부터 이런 교육을 시작하는 게 근데 나는 조금 이그 계량화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취업 시장에 들어갈 때 이제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다 업계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나쁜 시스템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회 발전 구도를 봤을 때 이 정량화라는 시스템이 많은 발전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켜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 이게 뭔가 지금의 시대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 국가 체제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거에 좀 연장선상인데 그 안전지대라는 걸 만들어주는 정도의 좀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상면에 이제 막깎게 내 경험상 취업 준비할 때는 난 아빠가 나 취업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편의점이나 차려서 해라 라는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나는 그냥 상황을 막깎게 막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뭐 창업가 계약부장신 이런 거 들어봤을 때는 이미 훌륭한 교수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강의도 충분히 하고 계시고 난 충분히 그 수업 들으면서 이제 창업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미 진행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취업 시장이 많이 어렵고 이게 좀 인구적인 문제에서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사람은 많은데 이제 일자리 줄어드는 건 이제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문제라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대가 맞춰지면은 그거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여태까지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됐던 게 이게 나는 평가가 그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평가가 먹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정량적으로 뭐 토익 점수가 필요했던 거고 학점 좋은 애들이 여태까지 그냥 주는 일 잘 수행해 왔던 게 여태까지 밝혀졌던 거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선발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사회가 변화해가면서 아까 형이 말했던 것처럼 좀 더 창의적이고 그런 선에서 벗어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거를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교수님의 뭐 토론식 방식이든 뭐 새로운 지러닝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약간 사회의 변화에 따른 평가 방식의 변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G러닝으로 돌아가서 이제 G러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동영상들을 각자 보셨을 텐데 G러닝은 말 그대로 게임을 활용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학습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제 게임을 하면서 학습을 하고 또 아까 현석이가 말했던 것처럼 제약이 없으니까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대로 막 더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세컨드 라이프 심스 같은 게임인데 자기라는 아바타를 통해서 거기서 교수님은 그런 과제를 내주셨어요. 이제 팀을 구성해가지고 세컨드 라이프에서 창업을 하는 거야. 우리가 5명이 해서 이제 세컨드 라이프 가상현실에서 창업을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진짜 현실 같은 비즈니스야. 내가 뭐를 떼다 와서 팔고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이랑 시키셨대. 하면서 영어 능력이 필요했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했고 뭐 이런 기술이 자연스럽게 개발되는 거지 게임을 하면서. 그게 하나의 교육 방식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럼 뭐 포켓몬스터 골드 같은 포맷으로 수학 문제 풀면은 뭐 내가 뭐 레벨업 하고 뭐 결국에 그런 식으로 레벨에 따라 뭐 평가했던 그런 게임도 있으셨고 그러면은 이런 G러닝의 장단점이 무엇일까? 지금 교육 방식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가질까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까 해.
우선 지러닝 장점으로는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애들이 쉽게 그런 기술에 익숙해지게끔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코딩이 의무 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한 단점은 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아시아적인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지러닝 자체가 되게 시도는 좋은데 그래도 지금도 애들 충분히 수동적이고 수업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잖아. 이제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식만 주의시키는 그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지러닝을 통해서라면 더더욱이 인간들의 소통의 장은 사라지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고,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소통의 장이 이루어져야 그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올라가는 거고, 또 그로 인한 애들의 문과생들로서의 핵심 역량이 성장하는 건데, 지금 지러닝을 한국 사회에 접목시킨다면은 그거랑 아시아 교육의 문제점을 되게 고착화시키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나 하다못해 미국인 애들 교육 이루어지는 것만 봐도 되게 참여가 활발하잖아. 근데 뭐 이게 사회 문제인지 아니면 인종적인 한계점인지 모르겠지만은 애들이 되게 레이시즘까지 레이시즘까지 나올 줄은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 꽁송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바로 적용시키는 것은 약간 위험하고. 약간 이 교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과제를 내주셔. 매주 책의 몇 페이지를 읽어오면 이걸로 퀴즈를 보거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쓰신 책을 내가 좀 읽고 있는데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반대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재석이가 대면식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질 거라는 건 지적했잖아. 근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글로벌화도 그런 건데 인터넷으로 이제 내가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냥 온라인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문영이 형을 채팅방에서 만났어. 오픈 채팅방이야. 근데 문영이 형이 나랑 마음에 안 들고 나랑 거래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면 더 이상 이제 막 구구절절 막 친해지고 이럴 필요가 없어졌지. 그냥 나는 그 채팅방에서 나와버리면 되고 또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 명환이 형을 또 찾아서 이 형한테 또 시도를 하면 되는. 그러니까 꼭 대면식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의견도 있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나쁜 게 아니고 그지? 장단이 있지? 어떤 나쁜 점이 있어?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문영이 형이 거래를 하는데 문영이 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밤을 나갔다고 하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약간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서 약간 그래도 이거 극복해나가고 약간 맞춰나가는 또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인 연습인데 약간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내치고 그냥 다른 사람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쉬워지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일본은 비즈니스맨들끼리 이렇게 막 골프 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교수님이 일본 출신이시라 일본의 그 도쿄대에서 이제 그 교수를 하셨었어. 대학원 나오시고.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조사하신 바로는 일본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맨들이 그냥 거래하기 위해서 딱 거래 내용에 대한 협상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친해지고 본대. 일단 약간 거래 외적으로 뭔가 비즈니스맨들 간의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이 사람과의 그 장기적인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신다는 거야. 근데 반면에 미국은 딱 거래 내용만 딱딱 꼽아가지고 이게 효과적이었 거 아닐까 이런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신 거고, 이런 면에서 그런 대면식 교육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 문영이 형 마음에 안 드니까 채팅방 나갈래 이런 게 더 먹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었어. 내용은. 근데 나도 그 결국 지러닝의 문제는 굳이 문제를 찾자면 훌륭한 시도지만 지러닝은 그 우리가 학습 과정에 게임 요소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건데 게임에다가 학습을 넣으니까 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은 게임이란 목표가 있잖아. 즐기기 위한 목표가 있는 거에다가 학습을 넣는 순간 다 이도저도 아닌 게 되고, 근데 공부는 괴로운 거고 힘든 거고 그 즐거움을 느끼기까지의 어떤 진입 장벽이 있는 건데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정도로 게임이 들어가야지.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 없고 정말 행복한 공부는 어딘가에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찾아왔다는 식의 G러닝은 비현실적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한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재석이가 얘기한 것처럼 직접 대면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쉽지 않고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만나도 아까 현석이 말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도 쉽게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대면하게끔 해주는 게 G러닝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없애겠다는 목표,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 마치 소득주도 성장 같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소득주도 성장을 다시 언급하셨어요. 아니? 6개월간 언급을 안 하시다가 국민과의 거기서 그 통계가 요즘 그 소주성이 효과적이다라는 통계가 잠깐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G러닝을 통해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늘었지만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줄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도 약간 그런 느낌. 소주성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진짜 학습 과정, 진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그 게임 요소가 자연스럽게 접목돼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괴로움을 조금 줄여주는 정도가 좀 올바른 방향성인 것 같고, 아예 게임 안에다가 커뮤니케이션을 새로 배우고 게임 안에서 새롭게 공부를 하고 그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직면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조금 다른 게 있고, 옛날에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바람의 나라 얘기했잖아. 교수님 바람의 나라 좋아하셔. 나 진짜 좋아하거든 그거. 근데 그거를 해놓으니까 한국사든 뭐든 나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뭐 이런 거 볼 때도 나 한국어는 씨발 까먹질 않아. 아 진짜로 따로 공부를 안 해도 3시는 그냥 넘어가 일단. 그 맨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존나 효과가 좋거든. 그러니까 나 이게 이 지금 G러닝이라고 하는 게 몰입도에서 엄청난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나 노량진에서 공무원 준비할 때만 해도 현장에서 듣는 사람 있고 노민남.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현장 강의가 있고 인터넷 강의가 있는데 그 현장 강의를 굳이 막 와서 듣는단 말이에요. 인터넷 강의로 들으면 집에서 혼자 이러면서 공부해도 존나게 편한데 현장 강의 오면 막 이렇게 좁은 사람들 막 다 와가지고 그거 듣는 이유가 몰입도야. 내 생각엔 몰입도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약에 G러닝 이렇게 VR 써가지고 이렇게 몰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에도 막 존나 빠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거 말고 다른 주제 하나 더 있지 않았냐? 뭐였지? 지금 문제는 G러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 난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비대면? 대면? 아 맞다. 이것도 변하는 현상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우리 뭐야 이미 의견을 듣기 전에 무시하는 의견을 또한테 적합하지 않은데. 전혀 적합하지 않는 이런 국가생의 태도는 너무 삐뚤어져 있어. 대면식 소통 방식이야. 대면식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 아니 약간 노민남인데 다르게 들리지. 와 재영 진짜 미쳤구나. 뭔 소리? 아니 안 떴어. 좋아 그런 주제 들어. 그러니까 이제 대면식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이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그 기간의 틀을 주지 않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존나게 진화했을 때로 봤을 때 뭐 테슬라가 뭐 이제 평 쏘면은 부산에서 서울 막 금방 간다며. 그런 것처럼
아 그 뭐 새로운 이동수단이 발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차 그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굳이 막 대면해서 막 뭔가 의사소통을 나누고 결정을 한다기보다도 비대면으로 충분히 그런 게 이제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봤거든. 그래서 막 그렇게 나쁜 요소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에서도 뭐 감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게임에서도 뭐 집안 족발하면서 다 욕하는데 거기 비대면 안에서도 충분히 감정 교류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 비대면을 강조하신 이유는 교수님이 그 글로벌화 때문인데 지금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맨인데 내가 IT 전문가를 뽑고 싶어. 근데 한국에서의 자원, 한국도 물론 똑똑한 사람들 많지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서 뭐 인도든 뭐 미국이든 진짜 더 빠르게 인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면식보다 비대면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요. 그것도 뭐야? 우리가 이제 아까 외국어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 기술이 진짜 첨단화돼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네이버 통해서도 막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이랑 우리나라인이랑 만났을 때도 그냥 VR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로 보여주고 막 그런 기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외국어는 없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은 외국인. 근데 진짜 비대면 소통도 중요한 게 보이스피싱 이런 거 보면 비대면 소통의 끝판왕이잖아. 그냥 상대를 속여가지고 전화 한 통화 돈을 몇 천만 원씩 가져가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실이 사실 비대면이라고 하면은 되게 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느낌이 되게 큰데 이제 그 국가의 문화적 차이나 지도자적 차이에서 오는 그 매력점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 예를 들면은 일본은 되게 집약적 기술로 이루어진 나라로 되게 자유와 전문가. 선진국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하다못해 중국은 값싼 노동력 이런 되게 이런 차이들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직장 내에서나 뭐 정부적 차원에서나 이런 차이도에서 오는 매력점으로 인해서 진짜 사람 사는 장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비대면을 이게 일상화시켜 버리면은 사람은 그런 차이를 아예 못 보게 되고 다 얘들은 사람들 사는 인생이 되게 표준화가 돼버리고 다 기계 위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개개인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국가적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니까 인간도 하나의 그냥 기계 부품처럼 이루어지진 않을까. 그거 같다니까. 그 왜 우리 쿠팡 온라인 쿠팡이 막 뜨면서 뭐 신세계나 롯데나 망한다 그러잖아. 이마트 망했다, 존망했다 막 그런 얘기 뜨는데 근데 사실 쇼핑은 직접 가서 살 때 또 그 맛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온라인도 증가되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또 오프라인만의 또 그 경쟁력이 증가된다. 둘 다 중요해지는 시장이 난 계속 생겨요. 오프라인도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겠죠.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겠죠. 그냥 카톡으로 24시간 얘기하니까. 근데 줄어든 만큼 더 중요해질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비즈니스에서 마지막 결정은 서로 만나서 결정한다든가. 근데 그때 뭐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해서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시장 점유율은 줄지만 그 중요성이 조금 커지고 있고 오프라인 비대면 그 소통은 점유율이 존나 커지니까 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막 그건 아니었더라도. 근데 방금 좀 놀란 게 교수님이 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강조하시면서 그런 문화적 차이를 말씀하셨었어. 재석이처럼.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책을 쓰셨어. 그 제목이 4차 산업혁명과 일본의 침몰이라는 책인데 아니 얘가 아까 다른 나라 사회들 때 일본부터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본이 이제 예전에 그런 황금기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야. 내용은. 나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교수님이 AI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한국은 이제 답이 없다는 거야. AI 관련해서 중국, 미국이 다 이제 잡아먹었기 때문에 끝났대. 주도권 뺏겼대. 그래서 내가 교수님 일본이랑
일본의 기업이랑 협력해가지고 일본, 한국 협력해서 AI 연구를 하면 인구가 몇 억이 되고 동남아랑 협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아니, 이번에 이거는 야후랑 라인이랑 합친 거지. AI 연구를 위해서. 교수님한테 전달 좀 해줘. 근데 그게 되게 큰 도전이야. 그치. 이게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패권을 AI 패권을 다 다시 뺄 수 있는 기회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에는 그런 표정 좀 보여줘. 표정 좀 보여줘. 카메라에 나와야 돼. 최근에 타다 대표가 검찰에 맞아. 송치되는 사건까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 문제가 아니라 택시 기사들의 서비스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시도조차 다 범죄가 된다면은 이 나라의 발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환이 형이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 전적으로 동의해. 전적으로 동의해. 이런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는데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데. 오프라인만의 매력. 아니 근데 아까 그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이제 막 오프라인의 시장이 뭐 존나 커지면은 우리 그 리니지 같은 것만 보더라도 막 오프라인에서 다 거래하는데 성 존나 가치가 존나 크잖아 이런 거를 하면. 그래가지고 굳이 뭐 오프라인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온라인에서도 막 국가 같은 클랜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그래서 정부가 굳이 필요 없어도 온라인에서 막 클랜 같은 단위로 그러니까 무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뭐 정부가 많이 합쳐줄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어디까지 정치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에서도 막 우리 안에서도 느끼지만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거리낌 없는 친구들이 또 있고 그게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 문화성으로 하나의 집약체가 또 성생해서 하나의 뭐 정부가 만들어주고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근데 비대면에서나 뭐 지러닝 통해서나 되게 애들이 한계에 접촉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원하는 걸 이루고 뭐 그런 거에 되게 의미가 되게 크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아까 현수가 말했듯이 윤리적 의식에서 오는 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되게 얘는 그런 지러닝 통해서는 배울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 예를 들면 그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범죄는 물론이고 뭐 하다못해 지금 이 세상에 범죄가 되게 많은데 원칙적으로 그런 절제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면은 근데 교수님이 아니라 그 지러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떨까? 되게 방금 교수님 말투였다. 교수님이 이런 거 어떨까 이런 말 되게 많이. 이런 윤리적인 그런 뭐라고 하지? 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 그거 계속 주는 거 게임에서. 엄마가 좀 엄마를 살릴래, 아빠가 살릴래, 엄마를 살릴래, 애를 살릴래. 나도 이 생각 아니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그런 거는 생각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게임에서 존나 그런 상황 계속 주는 거지. 계속 그런 도덕적인 그런 충돌 상황을 계속 주면서 계속 그런 경험을 시키는 거야.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근데 막 애가 막 사이코패스잖아. 반대를 좀. 애초에 그건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할까? 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교육이 안 될까? 그런 지러닝을 통해서 윤리적. 될 것 같은데. 지러닝에서 그러면은 하나 인격체가 주어지는 거야? 뭐 수정은 안 되고 애들 이름도 주어지고 하나의 주민등록증처럼 그런 게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또 만들려면 만들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게 영원히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인격체로 인정된다면은 애들이 그래도 주변에 인식을 이렇게 갖고 최대한 자기가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그 넷상에서 캐릭터를 바꿔볼 수 있으면은 이건 진짜 그냥 관음증 걸린 애새끼들 마냥 근데 교수님은 이제 제2의 김덕윤이라고 했어요. 별개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 2의 김도균이면 연결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결체가 없어. 그래서 아까 그 왕따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게 얘인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사례도 진짜 나쁜 것 같아. 근데 오프라인상에서는 되게 익명성 이런 거. 그런데 게임에서는 뭐 활발히 노렸다고 해서 반전을 뽑히는 그런 사례가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기대면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오. 그러면 아예 지금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예 중요하지 않는 거잖아. 뇌성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되는 거잖아. 그치, 뭐 이게 뭐 좋은 결과라고 하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결과는 있긴 있는데 그 매트릭스나 그런 근데 가상현실이란 게 결국에 사실 최종적인 발전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오프라인 뭔가 나는 그런 게 떠오르거든. 가상현실이 나중에 어떻게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은 나는 내가 이렇게 누워 있고 여기 USB가 꽂혀 있고 그래. 내가 가상현실에서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다니는 거야. 지금 이것도 가상현실이라는 그런 영화가 이미 있었어. 소로게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 보면은 가상현실 최악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거의 성변태증이 있는 남자가 가상현실에서는 여자를 변장해서 뭐 맞아. 그런 식으로 절제가 없는 삶들이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한계점을 보여준 영화는 이미 그 영화가 아마 10년 전 영화일 거야. 이미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 영화에 대한 문제점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을 거야. 아 근데 재석이 아까 얘기한 거 만약에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에서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 근데 진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게 가상현실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여기 안에서는 죽으면 안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잖아. 이게 우리가 이거 지금 100번째 도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 안 하잖아. 우리가 목숨은 하나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우리 현실 같은 가상현실만이 의미 있는 것 같으니까 죽으면 안 되고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그 본인이 인지를 못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내가 이게 이게 가상현실이라는 가상현실이라는 인지를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재석이가 말한 대로 우리 삶의 진짜 본질을 사는 게 아니라 가짜를 사는 거지. 이게 아까 명환 형이 얘기했던 몰입도랑 얘기가 그치. 연결되는 것 같은 게 몰입도가 확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가상현실. 죽어도 되지 뭐. 그치. 내가 이거 못해도 돼. 내가 취업 못해도 돼. 해버리면 사실 안 하고 그냥 놀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더 가상현실일 수 있다는 거지. 이 진짜 최종 발전된 그거네. 여기 지금 너 죽고 싶지 않잖아. 그렇게 시스템 돼 있는 거야. 몰입할 수 있게. 이거 팽팽히 돌려 크리스토퍼 놀란 어디까지 본 거야? 놀란 감독은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한 번 살고 두 번 살고 세 번 살고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거는 사실 의미 없는 가상현실. 그냥 그러니까 교육에서 거기서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배워봐. 우리가 롤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배워봐야 부모님 욕하는 것만 배우지.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사람 얼굴 다 까고 그 사람 위치 집 주소 다 까고 하면 그 기분 못하잖아. 진짜. 실내발의 지론이는 그냥 왕따를 위한 교육 방법이야. 야너 얼굴 한번 이게 수십만 원을 이게 가상현실인 거야. 지금 얼굴 다 알려주면서 가상현실이야. 난 이런 걸 원해. 이런 세상을. 되게 지론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루어지는 과목들이 뭐 수학, 국어, 사회 다 있잖아. 그거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론이 되게 좋은 점도 있을 거야. 근데 그 대신에 그런 교육은 컴퓨터에서만 한정돼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것을 뭐 수학 다 적용시켜버리면은 뭐 미래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역할도 크게 중요해지지 않지 않아? 그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 교수가 그럼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무슨 에듀테크 기업들 보면 걔네는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에 딱 그 테크트리 있잖아. 일단 그 개념 완성으로 한번 딱 배우고 그 다음에 쌤 문제집 한번 조져주고 쎄! 모든 유형의 문제를. 그다음에 뭐 A급 수학, 뭐 1등급 수학, 뭐 이런 거 문제 이렇게 그 테크트리가 있잖아. 그런 거 비슷하게 에듀테크는 태블릿을 이렇게 태블릿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문제를 풀 때 틀리는 문제, 맞는 문제를 다 여기서 AI가 해가지고 주는 거야 문제를. 넌 이걸 잘 못하는데 이걸 풀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에듀테크 식의 G러닝 정도가 나는 제일 현재로서는 의미 있고, 그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따로 나눠서 교육하는 경우에는 에듀테크 정도가 가장 의미 있지. 가상 현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창업을 하고 나는 투머치야.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 90년대 온라인 게임 만들어봐야 의미 없었던 것처럼, 90년대 있었구나. 80년대 온라인 게임 만들어봐야 아무도 플레이 못하는 것처럼 지금 G러닝을 VR로 만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고, 그건 한 20-30년 지난 다음에 되고. 20-30년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아까 말한 그런 한계가 있잖아. 자기 주민등록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들어가서 더 안 좋은 걸 배우고 거기서 사람 죽여버리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나 그 똑같 진짜 막 위험한 발상인데 우리 그 위험해 보여. 아나키스트. 나 어차피 네가 알아서 형 근데 이거 시간만 좀 봐주세요. 몇 분? 1시간 8분. 아 이거 시간 뚝딱이 재밌어. 이거 7시까지야. 죽겠어. 7시까지 예약했어 여기. 위험한 발상. 그냥 뱉을 건데 그 뱉어줘. 우리 성매매도 씨.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나는 그 비대면 채널의 그 익명성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그 사회적인 틀 안에서 갇혀져서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로 쉽게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뭔지 알겠다. 익명으로. 익명성을 갖추고서 그거를 이제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막 나쁘다고는 난 생각 안 해. 그막 스타트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캐릭터 지우고 생성해서 막 다시 막 살고 거기서 창업하고 인생 조졌으면 씨발 캐릭터 지워야지 하고 다시 만들고 뭐 그런 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 익명이 지금 그냥 당장 봤을 때 지금 이 익명의 커뮤니티 속에 우리가 살잖아. 그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이게 익명이 옳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 근데 벌써 상업적으로는 익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나서 카카오다음은 아예 연예 기사에는 댓글 아예 없앴어. 응 맞아. 그러니까 익명을 통해서 그래서 없구나. 그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설리 자살을 하면서 그거가 없어졌어? 없어졌어. 익명으로부터 죄의식이 다 없어지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란 발언이 되게 우리나라 흐름에 되게 도움이 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부작용이 더 크진 않아 아직까지는 아니라 앞으로도 부작용은 꽤 있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 같긴 하다. 이게 우리 너무 단점도. 그래서 원래 오늘의 토론은 지금 내가 이거 진행을 제대로 못했는데 G러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 경쟁력에 대해서 문과생의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 질문은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G러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G러닝은 가상현실을 말한 거야. 나는 이 G러닝이 어떻게 게임이 어떻게 RPG식으로 이루어질지, 뭐 익명으로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가 인생 망하면 다시 새로운 아바타로 게임을 시작할지, 그런 거를 어떻게. 나는 에듀테크 수준, 태블릿으로 그냥 수업의 보조 도구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 수준이. 그렇게 하면은 그 문과생의 역량 도전하는 정신,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그리고 하나가 뭐지? 윤리. 이게 이거가 길러질 수 있는 교육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이게 연결이 일단 됐으면 좋겠거든. 나는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는 거, 현실을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 그냥 그렇지. 똑같은 현실을. 그러니까 아까 내 했던 얘기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안전지대라는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져봤자 다른 세상에서 또 만들면 된다, 내 캐릭터. 그게 이제 하나의 안전지대 역할도 되는 거 같고. 윤리에 대한 판단도 솔직히 G러닝에 이제 교육 테크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랑 또 뭐였지? 한 능력이 뭐였지? 커뮤니케이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전 속도 봤을 때 그 매개체 간의 이 뭐야
전달 속도 차이 그게 막 존나 컸다고 생각해 막 고구려 때만 해도 막 직접 찾아가서 말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은 문자로도 그냥 얘기하고 이런 것처럼 거기서도 이제 바로 비대면쳐 내려서 아 이 새끼랑 말 안 통한다 말 그만해야지 하고 바로 이제 자기만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어느 정도 편하게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대면과 비대면이 모호해지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턴 다 할 때도 그 화상으로 전국의 지점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처음에 막 부산 지점 손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막 손들고 했었잖아. 근데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홀로그램이 이제 발전되면 내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거야. 트럼프가 윙 나오더니 트럼프의 모습이 있어. 트럼프가 움직이면 그 홀로그램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이거를 통해서 대면식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만지고 오프라인으로서의 그 형이 말했던 그 매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그냥 이런 홀로그램 정도를 하는 거를 대면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에 대한 의견 같은 거 그냥 뭐 우리가 예를 들었던 뭐 수원에서 부산 지점 영상 나온 거하고 뭐 외교를 할 때도 예전에 트럼프가 홀로그램 통해서 연설을 한다든지 그런 되게 형식적이고 뭐 질서가 중요한 예를 들면 그건 이제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적인 대화에서는 홀로그램 적용이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뭐 하다못해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쁨, 슬픔 이런 모든 감정들 사이코패스가 가질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은 비대면 통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더욱이 어렸을 때부터 비대면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면에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그러한 능력이 나중에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대면에서. 그러면은 근데 뭐 어쨌든 질문은 그 아까 말했던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러닝을 비롯해서 가상현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거거든. 그러면은 지론이는 제가 지금 생각해봤는데 문과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 진짜 오히려 이과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되게 후작한 기술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건축학과 애들은 모형을 스티로폼으로 만들잖아. 애들은 뭐 졸업 제품 만들 때나 과제할 때나. 근데 그런 걸 그냥 이제 직접 가상현실에서 용역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되게 그 안에서 이루어진 되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문과생들을 가상현실에서 키울 수 있는 핵심 역량은 외국어 지금도 이루어지는 전화회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더 가상현실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원천적인 핵심 역량을 키울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해. 나도 약간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어떤 학생이 나와가지고 발표하는데 재석이가 말했던 건데 비슷한 건데 그 자동차를 조립하는 게임 같은 건가 봐. 모터를 조립해. 모터 엔진을 내가 개발을 엔진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을 하나씩 내가 조합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게 자동차가 안 간대. 근데 내가 디자인부터 엔진까지 모든 걸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관련 그 게임 이용자가 그걸 통해서 학습하는 거죠. 자동차 만드는 엔진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하나라도 뭐 공기 저항 같은 것도 뭐 그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작동을 한대. 그러니까 재석이가 말했던 거. 그럼 진짜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통해서 문과생들도 그런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사실 문과생, 이과생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들기는 하는데 문과생이라고 기술이 중요해진 시대인데 문과생이 기술을 안 배운다 이거는 사실 경쟁력을 당연히 이룰 수밖에 없는
이게 문과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야. 맞아. 이미 생각 있는 문과생들은 코딩 다 만들어서 라인 들어가고 네이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 우리는 어떻게? 이거 우리들의 문제야. 이거 문과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진짜 선생님이 문과생 매도시키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지금 데이터 분석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어. 자기야. 하지만 중간고사 좆됐다. 그거 어렵지 않나? 아니 근데 그게 이제 4학년 수업이 이런 게 아니라 경영경제 애들이 그냥 아무 애들이나 들어 1학년도 듣고. 아예 근데 근데 애들이 다 알아. 교수님이 통계학하는 통계 그 자바 이런 거 쓰는 쉬운 거야. R이라고 제일 쉬운 통계학. 통계야. 근데 그걸로 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인기 있는 뭐 치킨집은 어디인가 이런 거 찾고 이동 인구로 뭐 통계청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그런 거 데이터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뭐 연령대별 성별별 남녀 임금 차이 이런 거 분석하고 뭐 그런 거를 그 문과생 수준으로 할 수 있나 봐. 근데 애들이 다 그걸 배웠어. 나는 처음 해가지고 막 코딩 같은 것도 잘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 하기 좀 그래. 근데 20살 이런 좀 어려 보이는 애들이 교수님이 이건 안 배운 건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냐면 뒤에서 웹툰 보던 애가 갑자기 손대더니 그거 딱 대답하고 가산점 받아. 그러니까 지쳐져 있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파워포인트를 잘 못하셨잖아. 엑셀 같은 건 잘 못하시고. 근데 우리는 파워포인트는 했지. 근데 이제 애들은 그런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지. 프로그래머. 진작에 우리 학교 애들도 이과 수업 들으려면은 용인에 가야 되는데 용인 컴퓨터공학과 이중 전공하는 애들이 진짜 점점 갈수록 훨씬 늘고 있어. 그런 이중 전공 선택 비율을 보면은. 근데 그런 것부터 보면 어린 애들이 벌써 적응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뭐 사교육 되게 뭐 활발히 이루어지는 강남 같은 데도 코딩 학원은 그래, 애기들이 요즘 코딩 학원 태권도 학원 대신에 이거 진짜 우리들의 문제야 이거. 끼는 세대라고 하지.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학생이 교수님한테 이거 질문했어. 문과생이 지금 힘든 게 이과생 애들이 컴공 애들이 경영학을 공부했을 때 경영학과 애들이 경쟁력이 없다. 이걸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거는 진입 장벽이 문과 애들이 컴공 공부를 못 하니까. 근데 컴공 애들은 경영학 공부를 할 수 있잖아. 편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변이 그럼 경영학 공부의 수준을 엄청 높이면 된다. 그럼 우리가 힘들잖아. 근데 이게 되게 1차원적인 해답이잖아. 우리가 근데 그거를 경영학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과 애들보다 우리가 경영학을 더 잘할까에 대한. 그럼 전필 과목을 다 100kg 맞춰야 된다. 아니 그 김종길이라고 재무관리 1타 강사 있잖아. 그 사람이 복식북이만 하고 3차원 북이 만들어요. 3차원 북이 만들어서 아무도 못하게 해야 돈 벌 수 있다고. 언제 들었어? 맨날 똑같은 얘기야. 맨날 그거 안 똑같은 얘기. 그래서 결국 우리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힘들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번에 어떻게 봤어? 너무 힘들었어. 내가 여태까지 본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웠고. 근데 그 시험 시간이 CFA보다 반토막이던데. 4시간이지. 근데 쭉 4시간. CF1보다 F를 더 어려운 거야. CFA 이 1보다 어려워. 이 정도 느낌 아닌가? 이 정도 느낌. 그 라인이잖아. 난이도로 해. FRM이 2까지밖에 없잖아, 파트가. 그러니까 2가 요즘 들어서 CFA 3보다 어려져. 이제 약간 리스크 공부를 하죠. 그러면은 이쯤에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